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 특집으로 인사드리는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네, 어제와 오늘 일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네. 오늘도 한미 디커플링 장세 2025 담아볼 업종이라는 주제로 준비했는데요. 수요일 이 시간 대신증권의 이경민 리서치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시장 분위기에 좀 안정을 찾아간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좀 디커플링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셨을 텐데 국내 증시 탈출구는 좀 어디에 있다고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7월 12일 장중 고점 이후에 지금 5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과거 이처럼 5개월, 6개월 연속 하락했을 때는 딱 4번밖에 없습니다. 2000년 IT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04년 7월, 2022년 11월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중에 3번의 케이스가 상승 추세 전환을 했고요. 하나만 2021년 11월만 좀 더 빠지는 그림들을 보여줬는데 네. 그때는 되게 특징적인 게 있었죠. 왜냐면은 그때는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던 국면이라서 지금과는 좀 다른 그림이라서 저는 최근 조정 과정 웬만한 악재는 다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리스크까지 반영을 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멀지 않은 시점에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동력이 뭐가 있어요? 라고 그렇죠. 물어보실 텐데 어떤 힘에 의해서 눌려 있다면 이 힘이 조금만 풀리는 것만으로 또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많은 분들이 불안 심리가 진정되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정상화될 수 있고 그리고 좀 시간을 두고 바라본다면 글로벌 경기가 괜찮다.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다. 네. 그 와중에 한국 수출이 괜찮다. 견고하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올 한 해 사실 우리 증시는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제 오늘 이틀 반등하면서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됐다라고 본다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쇼크를 맞았던 그 12월 4일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 아직도 예정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나 이번 달까지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간다, 해결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2,500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딱 이틀밖에 못 오르긴 했죠. 그리고 이번 주말 정치적 이벤트에 의해서 등락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더 밀린다 하더라도 저는 바닥을 잡는 과정이지 새로운 하락 추세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치적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더 나빠질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일정 부분 선반영한 상황이라서 더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걱정하는 것 중에 이제 환율 부분이라든가 어찌됐건 시장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 됨이 뚜렷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인의 수급이었는데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좀 들어와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최근 눈에 띄는 수급 변화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일단 연기금이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 본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매년 연말에는 배당락이라는 게 있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12월에 결산이 많이 몰려서 배당락이 있고 특히 최근같이 지수 레벨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자연스럽게.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2월에는 조 단위로 외국인 선물 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일단은 최근 분위기 반전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편 현물 수급이 아직 돌아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아마 과거 패턴을 본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패턴을 본다면 이제 해결 국면으로 진입한다라고 봤을 때 그때부터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환율이 좀 안정돼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30원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이제 1,400원을 깨고 내려가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제 환율이 내려간다는 의미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12월 1월을 지나면서 외국인 수급은 좀 더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외국인이 코스피를 왜 이렇게 파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코스피를 판 게 아니라 반도체를 팔았죠. 네. 네. 근데 반도체를 왜 이렇게 많이 팔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너무 많이 샀죠. 그러니까 23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반도체 업종만 22조를 샀습니다. 외국인이. 그만큼 내놓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나올 만큼의 물량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최근 국내 정치적 이벤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가 더 세진 않았죠. 오히려 외국인 매도는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환율 안정, 정치 불확실성 완화만 가시화된다면 저는 충분히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부분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뭐 언급하셨다시피 개인 수급 측면에서도 뭐 ETF는 중국, 미국 쪽으로 향하고 있고 인버스 거래도 좀 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아무래도 한국의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성장률이 하향이 된 부분인데 뭐 한은도 그렇지만 골드만삭스나 뭐 글로벌 IB들도 전망치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네.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이게 좀 수출과 관련한 전망이 나쁘기 때문일까요? 일단은 내수가 살아나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왜 이렇게 못 갔을까를 본다면 정책이 부재하다는 거죠. 재정 정책도 부재하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다른 나라들은, 그리고 중국도 올해만 금리 인하를 3번 했거든요. 네. 한국도 금리 인하를 2번 하긴 했는데 문제는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다른 나라들은 다 유동성 모멘텀이 살아나고 턴하고 플러스 반전에서 올라가는데 한국만 하반기 들어서 꺾였거든요. 이런 차별점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좀 녹아들면서 내수는 안 좋을 거고, 그리고 트럼프 취임하고 이러면서 수출도 안 좋을 것 같고, 이러면서 최악의 상황들이 반영된 경제 성장 전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뭐 글로벌 금리 인하는 내년에도 계속될 거고,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들이 작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미 소비 모멘텀은 2달 연속 반등을 했고, 다음 주에 발표될 소매 판매나 이런 것도 또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 경기가 괜찮다, 진짜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들어오면 한국 GDP 성장률이 이 정도 레벨은 아닐 거다. 상향 조정될 시점이 내년 상반기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또 다른 플러스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한 측에서 나오는 국내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 약간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네.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기후에 불과할 걸까요? 긴 호흡으로 본다면 일본처럼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에 간다, 25년에 간다, 26년에 간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버블이 붕괴되면서 잘못된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장기 침체로 갔는데 네네. 한국은 솔직히 버블로 간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버블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건 맞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 성장을 최대한 받쳐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정책에 대한 기대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그리고 먼 미래에 갈 수 있는 것까지 땡겨서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그림들, 그러니까 이런 전망이나 이런 걱정들이 너무 앞서갔다라는 인식만으로도 증시는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정책이 밸류업 관련한 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뭐 현 정부가 추진했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사실 금융 당국에서는 밸류업을 뭐 약속대로 이행할 거다라고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개인들이 금융주를 많이 담았거든요. 네. 뭐 관련해서 밸류업이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전체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어떤 정권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라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방향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속도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최근 주가 조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금융주라든지 밸류업 관련된 수혜주들이 최근 많이 빠졌다면 매수할 기회지 여기서 더 떨어지고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과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여러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의 핵심은 방향성이 바뀔 것인가라는 것들에 좀 더 집중해서 보자는 말씀드리고 있고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있을 때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성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뭐 어떻게 본다면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리스크 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구간이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정책 관련돼서 방금 얘기해줬던 금융 이외에 또 본다면 뭐 방산이라든가 뭐 조선, 원전 여러 가지가 좀 있잖아요. 관련해서도 똑같이 좀 보시는 건가요? 뭐 일단은 방산은 우리나라만의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탈세계화, 각자도생 국면으로 가면서 자주국방이라는 목표가 모두에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국방비 지출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 기술력이 이번 일을 계기로 망가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등락은 있고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들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겠지만 방향성 바뀐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원전이나 이런 쪽들은 수주를 받아봐야겠죠. 그리고 트럼프 쪽에 대한 기대들이 있겠지만 트럼프의 모든 정책의 모토는 아메리칸 퍼스트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원전 수주를 받아줄까?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인 정책 관련된 주들이 저는 방향성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너무 큰 기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되돌림 과정은 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기대치를 조정하는 과정 이후에는 방향성에 따라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들 조금 확인을 해봤고요. 올해 우리 증시를 뭐 세계 증시를 주도했었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일 텐데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한 것도 기회이고요. 뭐 1월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이런 이벤트도 있는데 제약바이오 이쪽도 말씀하신 방향성을 좀 살아 있다고 봐도 될까요? 뭐 충분히 살아 있죠. 근데 다만 최근 제약바이오랑 뭐 통신이랑 방어주라고 흐름이 좀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최근 제약바이오들이 올라오는 게 어떤 성장성에 대한 재평가라기보다는 실적이 좋아서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완전히 탄탄한 종목들을 잘 골라내신다면 또 다른 기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신약이라든지 신제품 때문에 실적이 점프업할 거다. 이게 안 되면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어라는 것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하고 내년 실적도 좋아지는 가운데 신제품이 개발되거나 신약이 개발되면 더 좋아지고 만약에 이게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망가지지 않고 지금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대형주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얘기대로라면 제약과 바이오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바이오 안에서도 이게 실적 성장주냐 아니면 그냥 진짜 성장주냐 이 부분을 옥석을 좀 잘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은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실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또 이야기해 주신 부분 중에 내년 뭐 중국 쪽이 좀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항상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G2 미국과 중국이 싸우게 되면 새우등이 터지는 건 우리나라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또 그런 기간을 한번 겪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트럼프 리스크는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면 보편 관세 플러스 대중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관세 부과를 예상을 하시는데 그게 트럼프가 취임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 1기 때도 진짜로 정식적으로 관세 부과가 된 거는 2018년 7월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건 2017년 1월 20일인데 1년 6개월이 걸렸죠. 근데 그에 앞서서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무역대표부의 권고나 피해 사례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명령 또한 2017년 8월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차가 존재하냐면 법안이나 아니면은 예산에 관련된 거는 내각이 구성되고 내각 수반들이 건의라거나 정책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장관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청문회라는 걸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짧으면 60일, 길면은 100일까지 소요되거든요, 시간이.
그 과정들이 남아 있어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한데 아니면은 우리 걱정들이 너무 앞서갔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되돌려지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산업들도 있죠. 네. 자,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를 지지했을까? 그거는 1기 때는 없었던 게 기술 혁신 부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규제 완화가 있고 그러면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좀 수혜 받을 수 있는 왜냐면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 저는 한국 증시에도 주가 측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공통적으로 좀 드리는 질문인데 내년 시장은 또 트럼프 2.0 시대 떼놓고 보더라도 내년 시장 저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또 코스피 지수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이제 상저하고를 전망하고 있었는데 대신증권 쪽에서는 또 상고하저를 전망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컨센서스는 상저하고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컨센서스대로 결과값이 나오면 주식시장이 올라갈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오히려 컨센서스보다 좋을 것들이 언제 들어올까? 컨센서스보다 조금은 나쁜 그림들이 언제 들어올까를 본다면 상반기에 기회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2.0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반기 중에 정책들이 강해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경기가 좀 슬로해지겠지만 유럽과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달러가 좀 진정되고 그리고 채권금리도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상반기 중에는 많은 걱정들이 불안 심리들이 진정되고 모멘텀들이 살아나면서 코스피는 저희 타겟은 3,000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뭐냐면은 일단 물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 경기가 괜찮은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물가 쪽에서 변수가 생길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게 된다면 트럼프 정책 또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서 물가, 통화정책 변화 여부를 하반기에는 좀 경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내년 상반기까지를 노리고 지금은 저점 매수할 기회고 변동성이 있다면 변동성을 활용해서 주식 비중을 늘려야지 지금은 그리고 또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버틸 때다. 버릴 때가 아니라 버틸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많은 서학개미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코스피, 중국 증시 다시금 더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상 밴드를 상반기 한 3,000 정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21년도에 갔었던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꿈의 지수였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반도체 투톱. 반도체가 내년에 어떻게 좀 움직일까 이 부분. 솔직히 좀 요즘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안 좋은데 코스피 어떻게 3,000을 가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16%까지 떨어졌습니다. 23%였던 게 16%로 떨어졌는데 자, 7%포인트가 줄었다면 이게 사라진 걸까요? 그렇진 않죠. 다른 쪽으로 간 거겠죠. 다른 쪽으로 간 애들이 움직여준다면 오히려 전자의 영향력이 약해진 데 따른 반대급부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성장주라고 평가되고 금리 인하되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 얘네 셋만 합쳐도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보다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에 비등비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저는 전자나 닉스가 세게 못 올라가고 증시 흐름에 발만 맞춰줘도 저는 3,000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만 좀 잘 잡아주더라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약 1년 정도 코스피가 41% 올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흐름들을 보면은 반도체는 시장 대비 언더를 했거든요. 그래도 올라와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업종들이 시장을 쭉 끌고 가는 그림들이 나왔었던 그림이 있고 또 하나는 2021년 3월부터 6월 약 3개월 동안에도 이때는 반도체가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이 움직여서 코스피가 11%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황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떨어진 데 따른 반대급부를 생각해야 될 때지 반도체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못 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영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영향력이 올라온 쪽이 얼마나 잘 갈지를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희망이 생기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역발상 투자가 많이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너무 올라서 더 올라갈 것 같은 너무 뜨거울 때는 좀 피해 있고 너무 식어 있을 때는 좀 가까이 다가가자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올해도 그렇죠. 2,900 가까이 가서 이제 3,000 간다라고 했을 때 꺾였고 지금은 더 떨어질 것 같다. 이제 못 올라올 것 같아 할 때는 좀 더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제가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으로 가야지 왜 코스피를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네. 21년 1월로 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 필요 없고 한국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셔서 한국 비중을 그때 2021년 1월 달에 한국 비중을 줄이고 미국 비중을 늘렸다면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났었겠죠. 오히려 지금처럼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는 심리가 극한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한국 증시를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언까지 한마디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이경민 리서치 부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